의결권 자문회사, 이들은 과연 공정하고 또 투명한가?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선임기자 오동희입니다. 주주총회가 한참인 요즘 의결권 자문회사와 관련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주식시장의 60%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워낙 많은 회사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 회사들에 대한 개별적인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 다 검토할 시간도 없고 하니, 이런 의결권 자문회사들한테 자문을 맡겨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할 것이냐를 이렇게 문의하면서 이 의결권 자문회사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오늘은 주주총회의 숨은 권력자, 의결권 자문회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17일 날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의 사회이사 3명에 대해서 반대할 것을 권고를 했었는데요. 권고는 했지만 실제 주총장에서의 투표에서는 무난히 회사 측에서 제안한 사회이사들이 선임이 돼서 큰 문제 없이 주총은 끝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결권 자문회사들 같은 경우가 좀 최근에는 금호석유화학이나 아니면 한진그룹 같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회사들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내고 해가지고 논란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상태인데요. ISS 이 회사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그 다음에 글래스 루이스라는 회사가 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를 다 합치면 미국 의결권 자문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두 회사가 과점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시장에 참여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는 이제 2016년부터 스튜어디십 코드라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는 스튜어디십 코드를 이제 도입함으로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되는데 개별 기업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하는 인력이나 이런 규모가 떨어지니까 외부에 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하는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이제 전 세계 매년 행사해야 되는 의결권의 가지수가 한 40만 가지에서 50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락의 전체 직원이 한 16,0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전체를 다 분석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의결권 자문사인 ISS하고 글래스 루이스에다 맡기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운용 자산이 한 83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830조 원 중에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340조 정도를 이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만 한 35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100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들 다 알 수가 없고 기금운용본부에서 그 회사들을 다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자문회사인 이런 회사들한테 맡겨서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다 보니 이 회사들의 목소리가 워낙 커진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현대자동차 그룹 산하에 있는 현대모비스하고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간에 이제 분할 합병을 하는 안건을 공시를 하고 주총에서 결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ISS하고 글래스 루이스가 이제 반대 의견을 냈죠. 반대 의견을 낸 명분은 현대모비스 주주들한테는 이롭지 않은 결정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때 현대차 그룹이 했던 거는 우리나라 법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었고, 또 두 회사의 분할 합병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상장 기업의 주가 평가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현실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미국 펀드가 대주주인 ISS 입장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건지 모르지만 합병을 철회함으로 해서 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에 앞서서 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때도 ISS가 반대를 해서 헤지펀드 엘리어트의 손을 들어줌으로 해서 논란이 많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주주총회나 주요 합병,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실제로는 정부의 규제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그들이 분석하는 분석 데이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히 되는 게 없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져서 사실은 시장에서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규제라든지 투명성 제고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2013년도에 미 하원에서 청문회를 열었고, 그 청문회에서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지나치게 불투명하고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강력히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관련된 금융법안을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사실은 미국
상원에서는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이제 무산되기도 하긴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형태로 해서 미국이나 유럽 뭐 이런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의결권 자문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 전문성도 높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여튼 이제 사실은 이런 의결권 자문 회사의 문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오류가 많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석 방법에 대한 투명성이 없이 불투명하다, 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상충의 문제는 그럼 도대체 어떤 거냐 물어보실 텐데요. 이해상충이라는 거는 의결권 자문 회사가 기관 투자자들도 고객사로 두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도 고객사로 둬서 기관 투자자가 투자한 그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실질적으로는 양쪽의 이해를 다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됨으로 해서 주주 이해와 반하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또 일부 의결권 자문회사의 뭐 임원이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의 사회이사나 이런 걸로 해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기는데, 의결권을 분석하는 회사의 직원이면서 의결권의 분석의 판단을 받는 회사의 직원이면 정확하게 평가가 안 되겠죠. 또 다른 이해상충 문제로는 어떤 기관 투자자가 자기 제안을 그 회사에 했는데, 당연히 그럼 자기 고객인 기관 투자자가 그 회사에 누구를 선임하라는 제안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선임하라는데 이게 의결권 자문 회사가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이해상충의 문제도 계속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해상충 문제 예로 그 청문회 때 거론됐던 게 뭐냐면, 미국의 메릴랜드의 록빌이라는 곳인데, 그 록빌이 이제 ISS 본사입니다. ISS 본사 앞에 주총 직전에는 뭐 전 세계 주요 기업의 CEO나 임원들이 줄을 서서 장사진을 펼쳤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ISS가 어떤 의결권을 제시하느냐, 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은 영향을 상당히 받다 보니까 사전에 거기 자기 회사를 담당하는 데 찾아가서 우리한테 좋은 의견을 좀 달라는 식으로 이런 민원이나 청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섰다는 게 이제 그 당시 청문회에 정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 뭐 업무 보고에서 의결권 자문 회사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실제 이제 지금 그 의결권 자문 회사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총 때 어느 회사에 대해서 ISS나 글래스루이스나 이 회사가 어떤 의견을 냈다는 것은 뭐 기자들이 취재해서 공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가 지금 되는 거고요. 데이터의 뭐 오류나 이런 거는 왜 생기냐 하면, 전 세계 주총이 사실은 뭐 특정 시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2달 중에 한 4개월 정도가 집중적으로 주주총회를 여는 시기고, 그 외에는 좀 한산하다 보니까 이 의결권 자문 회사에도 그 의결권을 자문하는 게 몰리는 게 그 한 4개월 만에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전 세계 수십만 건의 의결권에 대해서 다 분석하는 게 사실은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오류가 생기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뭐 ISS나 글래스루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이제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것을 그 해당 기업들한테 데이터나 이런 걸 보내서 뭐 오류가 있으면 피드백을 달라는 식으로 이제 한번 검증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자문회사라는 거는 뭐 어떤 거냐면, 내가 자문료를 기관 투자가들한테 받고 내가 내 롤로서 전체를 다 커버해야 되는 건데, 돈은 기관 투자자한테 받고 내 데이터의 뭐 검증은 개별 기업들한테 이렇게 받고 하면 사실은 중간에서 수수료 따먹는 그런 회사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데이터의 오류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요. 지나치게 많은 일이 한목에 몰리는 거에 대해서 캐파가 안 된다. 왜냐? ISS 같은 경우도 현재 전체 종업원이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수만 개의 회사의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사실은 그 제한된 인력으로 뭐 무리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오류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해서 이거를 고쳐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거고, 그럼 어떻게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분석을 하느냐는 분석 방법에 대한 걸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분석을 해서 내가 이걸 따라야 되겠구나, 아니면 저렇게 분석을 해서 이걸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자기들의 각각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공개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고서로 간단하게 이런 이유로 반대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결권 자문회사에서의 분석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게 많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자본시장 상장사 같은 경우가 뭐 2,000여 개 되는데요. 상장사의 실제 주인은 주주들이고 그 주주들 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상당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나 의결권 자문사에다가 맡기다 보니 의결권 자문사는 사실은 왕 위에 있는 상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여서 우리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자문회사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공시하고 어떤 방법을 해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확성은 어떻고 우리가 이해상충이 안 되게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든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공시를 하고 또 자신들이 잘못 내린 판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자본시장이 더 건전하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